안녕하십니까, 최대리입니다. 10월 1일부터 828 전월세 대책인 1%대 금리의 모기지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선착순 5천 가구만 받아서 이 중 3천 가구를 선별하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에 운까지 따라야 할 텐데요. 우연한 행운보다 확실한 재테크의 방법, 경제 매거진에 있습니다. 첫 순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his is time.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매년 10%씩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을 정도. 외국 방문객이 늘면서 덩달아 인기 상승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게스트하우스. 2천 정도의 월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월세 등 임대 시장이 포화되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업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는가. 다른 업종보다는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또 원룸 수익률보다 또 이거 게스트하우스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불황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업. 그 열풍을 따라가 봅니다. 이재현 아나운서, 이 게스트하우스 하게 되면은 방이 여러 개인 큰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집이 있으면 좋겠죠. 예. 자, 하지만 꼭 내 집이 아니어도 주택 등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투자금이 크지 않다는 게 게스트하우스가 뜨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 먼저 게스트하우스의 매력을 알아봤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옥마을. 이곳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연 씨. 3년 전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와 언니의 게스트하우스 일을 돕다 올해 7월 새롭게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오픈한 지 이제 석 달.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거의 매일 방 6개가 빈 방이 없을 만큼 인기라고 한다. 2인에 7만 원 정도 하고요. 이제 3인실은 10만 원, 4인실은 12만 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VIP 룸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아침은 기본, 여행 코스 조언까지. 친절한 서비스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뭐 호텔이는 그냥 자기만 이용하고 그냥 쏙 빠져나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인간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옥의 정감에 게스트하우스의 자유로움이 더해지면서 매출은 날로 올라가고 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해서요. 한 대략적으로 한 2천 정도의 월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높은 수익률은 게스트하우스 창업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주택은 물론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게스트하우스 창업에 뛰어든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생겨났다. 거주하시는 곳에 빈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외식업 또는 기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업 수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저희 집이 이제 청와대 근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지역이에요. 또 이거 게스트하우스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 창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수만 300여 개가 넘을 정도. 대략 신촌, 홍대 합쳐갖고 지금 한 5, 60개 정도 현재 상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별로 봐도 지금 한 10%에서 한 20%씩은 늘어나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뜨는 첫 번째 이유는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 주 5일 근무로 주말 여행을 하는 국내 관광객이 증가한 데다 외국인의 수도 늘었다. 아이돌, 사행가이. 예,来ました.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수는 1,100만 명. 매년 10%씩 증가.
2017년에는 1,9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 관광객들도 비싼 호텔보다 저렴하면서 여행자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찾고 있는 추세다. 펜션보다는 훨씬 더 싸고 근데 생활하기에도 편하고 과거 단체 여행에서 자유여행으로 외국인들의 관광 성향이 바뀌다 보니까 호텔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 법 개정으로 창업이 쉬워진 것도 게스트하우스 열풍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탈출 해결책으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민박업 제도. 도심 지역에 2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구청, 군청 등 지정기관에 게스트하우스로 신청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게스트하우스 열풍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익률에 있다. 서울 지역의 방 하나 월세 평균은 40에서 60만 원 정도. 반면 게스트하우스는 방 하나에 여러 개의 침대를 놓고 운영, 여러 명에게 임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연한 4에서 6% 정도 나오지만요. 운영 능력에 따라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 10% 이상 고수익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서울 시내에만 1,000개 이상일 만큼 인기인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창업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1억 5천만 원으로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준비 중인 박준석 씨. 서울 지역에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인데 대충 평수는 60, 70평 정도 이때 면적에 주의해야 한다. 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해 상업지역에서만 창업이 가능하다. 세금도 도시 민박업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도시 민박업과 달리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옥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경우엔 면적에 관계없이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의 용도가 주거 용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매매를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에서 매매를 할 경우 보통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 임대를 할 경우엔 초기 자본이 2, 3억 원 정도로 낮아지지만 매달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월 수익 또한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수익률을 따져보면 방 4개에 4인실과 6인실 각각 2개씩을 운영, 4인실 총 8명과 6인실 총 12명에 한 사람당 3, 4만 원의 숙박비를 받을 경우 월 최대 매출은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또 경쟁업소가 많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게스트하우스의 그 숙박 비용이 좀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특화된 게스트하우스 외에는 수많은 게스트하우스 중 성공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서울 마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이곳에서 생활하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홍윤경 씨. 창업을 한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월 수익 400만 원 이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비성수기 때도 방 3개의 객실 점유율이 70% 이상인 만큼 잘 되고 있다. 예상 매출은 한 350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좀 훨씬 웃돌더라고요. 여름 이후부터는. 짧은 시간 안정궤도에 들어선 홍 사장의 성공 노하우는 무엇일까?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위치. 지하철역에서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홍대나 신촌 등 관광지역과도 근접해 있어 외국인들에게 인기다. I saw a website magazine and it was recommended and I had some nice photos. Yeah, just how do you feel about this atmosphere? How do you feel? It's very homely. Very homely, yeah. Yes, it's very homely, and I think it's comfortable, very comfortable. Very comfortable. Yeah. 또 다른 성공 포인트는 차별화 전략. 각 방마다 음악, 자연 등 테마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1층에는 갤러리를 운영.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더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마당에서는 외국인에게 친숙한 벼룩시장을 열기도 하며 매주 월요일엔 옛날 한국 영화를 상영,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I'm staying here at the moment, and I saw there was a sort of display of these movies, and I was interested in watching one before I left. 한마디로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문화 체험을 하는 장소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 계속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계속 새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질리지 않고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계속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결은 기본, 매번 수건을 삶아서 사용하는 등 쾌적하면서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높은 수익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빨래나 청소, 음식 등 집안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창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게 시설업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행 수요 증가와 임대사업 포화로 뜨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적절한 위치 선정과 친절한 서비스로 무장해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화면을 보니까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이 외국어 실력도 좀 있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결국 내 집에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을 맞는 일입니다. 때문에 서비스업이란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집안 청소부터 홍보까지 손수할 수 있어야 남는 장사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3년 전 이 기능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도입된 마이스터고가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이 대학 졸업장이 없이도 대졸자들이 바라는 회사와 연봉 이 모두를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의 학벌 지상주의가 무너지는 걸까요? 마이스터고로 활짝 열린 이 신고졸 시대 만나보시죠. 대졸백수 300만 시대. 대학 졸업이 취업을 보장해준다는 공식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졸 인력은 한 50만 명 초과가 될 예정입니다. 고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반면 고졸 취업률은 증가 추세. 졸업을 하면 거의 100% 취업을 하신다고 보죠. 봉으로 따지면 3,500에서 4,500. 신고졸 전성시대. 대학 졸업장 없이도 당당한 이들을 만나본다. 밤늦은 시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새내기 직장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인 진현 씨는 지난 가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 진현 씨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실용 로봇 개발팀의 연구조원으로 최근 이 연구팀은 네발 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이 견마 로봇이 처음에는 잘 못 걸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걷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이 보람을 느꼈죠. 최소 석박사의 학력을 갖춘 연구원들로 구성된 팀에서 진현 씨는 이제 갓 20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는 최초의 고졸 연구원이다. 고교 출신의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최초고 그에 대한 모범 사례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진현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진현 씨의 연봉은 연 2,500만 원. 대졸 취업 준비생들의 희망 평균 연봉보다도 300만 원을 더 받는 셈. 진현 씨가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로봇을 만드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17살 때의 과감한 선택 덕분이다.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진현 씨는 7개월 만에 학교를 자퇴하고 원주 의료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제가 인문계를 다닐 때 새벽 2시까지는 이제 책상에 맨날 이제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계를 더 만져보고 하는 게 더 보람차다고 느껴서.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2010년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 35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2개 학교가 추가로 문을 연다. 마이스터고는 기본 교과 과정 외에 자동차, 에너지, 모바일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교육 과정의 줄을 이룬다. 올해 처음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90%를 넘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대졸 평균 취업률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 사회의 어떤 변화를 좀 권장하고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걸로 평가됩니다. 딱딱한 책상 대신 가상의 항로 운항실에서 실습 중인 학생들. 인천 해사고는 해운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다.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습 교육에 교사진 역시 대부분 해양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늘어났다. 마이스터고 학생에겐 학비 면제, 기숙사 생활, 취업 후 군입대 연기 등의 혜택이 주어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 꿈을 기관장까지 키우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해양경찰이라든가 다른 어떤 성선과 유사한 항만 계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계속 아마 성장할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명 기업체와의 협약으로 졸업 전 우선 채용 제도를 실시해 취업을 보장하는 것. 마이스터고와 채용 협정을 맺은 기업은 2009년 640개에서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취업률 좋은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졸 취업자와 4년 대졸 취업자의 소득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고졸 취업자의 초봉을 147만 원, 일반 4년 대졸 취업자 초봉을 174만 원으로 측정해 분석해본 결과 고졸 취업자의 소득은 7억 5천만 원으로 4년 대졸 취업자보다 1,300만 원가량 높았다. 수업료라든가 유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바로 취업한 경우가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졸업장 없는 고졸 취업자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올해 20살인 장민영 씨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의 구매부 사원으로 당당히 입사했다.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부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품을 제가 사고 파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자랑스럽고. 민영 씨는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공업 지식과 실기를 배우고 취업에 필요한 전자 관련 자격증을 땄다. 당시 어머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민영 씨의 결정에 걱정이 많았다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대학을 나온다 해도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먼저 취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고민을 더는 것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민영 씨와 고교 3년 내내 한반이었던 김지효 씨. 깜짝이야. 민영 씨보다 앞서 대기업의 가전제품 개발 부서에 입사했지만 지효 씨는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석사 졸업하고 막 박사에다가 경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좀 많은 부족한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고졸 취업자로서 전문 지식의 부족과 함께 대졸자 중심의 사회에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지호 씨. 현재는 한 대학의 산업공학과에 다니며 그간 미뤘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한국은 아무래도 학벌도 보고 하는데 너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 회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민영 씨 또한 대학 졸업장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마음 한켠엔 대학 진학에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러는 거 보면 서로 말하는 거 맞지 않아서 좀 속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어머니가 많이 하셨어요. 12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묘기 부리듯 기자재를 설치하는 이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올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수도공고의 취업률은 100%. 이 중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과 대기업 취업률이 전체의 80% 이상이다. 중학교 내신 상위 10%에 속했던 양대휴구는
기능장 마이스터의 꿈을 안고 수도 공고에 입학했는데 막노동만 한다 이런 생각을 아직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아직 선입견을 견뎌낼 그 확신이 아직 그렇게는 없지 않거든요. 실제로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즉 취업은 했지만 학력차로 인해 승진 기회 누락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 결국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하나의 문제 현상인 만큼 상당 기간 정부 정책이 좀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면서 그러한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졸 채용이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인천 해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중범 군은 한 항운회사의 여객선에서 항해 관련 실습을 받으며 석 달째 인천 바다로 통학 중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기업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대학 졸업과 같은 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연수가 실제로 교육과 연계되고 또 그름에 따라서 나중에 학위 취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도 중요하다. 능력 발휘의 기회를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초의 고졸 연구조원인 김진현 씨의 경우 5년간의 경력을 쌓은 후엔 석박사들과 동등한 연구원 직위를 갖는다. 이같이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는 동기부여에 좋은 자극제가 된다. 더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이제 마음도 생기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이제 로봇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일부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고졸 신입사원의 보수를 최소한 대졸 사원 초임의 70%, 입사 4년 후엔 대졸 초임 임금과 같은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걔는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어서 한참 공부에 빠져 있는데 전 지금 이렇게 기름에 빠져 있어요. 고등학교라는 타이틀로도 얼마든지 사회 진출해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신고졸 시대. 대학 졸업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차별 없는 진정한 신고졸 시대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 커피에 밀려 주춤했던 주스 업계가 요즘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100% 등을 내세운 이 또 다른 프리미엄 주스로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요. 음료계의 새 블루오션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과를 원했다. 사과만 담았다. 웰빙 열풍을 타고 과일 주스가 진화하고 있다. 기존 주스와는 다르게 물 한 방울조차 넣지 않은 그런 프리미엄 주스를 생과일 그대로의 영양과 맛을 담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게 된 거죠. 생과일 100%. 진짜 주스 경쟁에 뛰어든 업체들의 치열한 현장이 지금 공개된다. 요즘 인기몰이 중이라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이곳의 인기 비결은 바로 과일 주스다.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여기 주문 방법부터 색다르다. 요즘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칙칙한데 피부에 좋은 음료 있나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가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손님의 몸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재료를 즉석에서 주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대박의 비결. 물이나 첨가물 없이 오로지 과일만을 통째로 짰기 때문에 맛과 영양까지 살린 100% 생과일 주스다. 진하다. 맛있어. 과일로 섭취하기엔 양이 좀 많고 챙겨 먹기 좀 힘들어서 주스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이런 100% 생과일 주스의 매력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관심 많은 중장년층까지도 사로잡고 있다. 많이 오실 때는 하루에 한 700분 이상?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나 이런 회사원분들이 많이 또 찾으시는 편이에요. 주스 한 잔에 들어가는 과일만 3개 반. 오직 과일만 꽉꽉 눌러 담았으니 한 잔에 7, 8천 원도 아깝지 않다는데 단골 손님 생기는 건 당연지사다.
아무래도 몸에도 좋고 뭐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주스도 웰빙. 한 잔을 마셔도 건강하게 마시겠다는 100% 생과일 주스 열풍. 여기에 국내 식음료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생과일을 2007년 100% 생과일 주스 시장에 진출한 풀무원에 이어 최근 매일유업과 서울우유까지 바야흐로 주스 전쟁이 시작됐다. 하락세인 주스 시장에서 오직 생과일 주스만 1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주스 시장 중 100% 생과일 주스 점유율은 25%. 반면 국내 생과일 주스 점유율은 5%밖에 안 된다. 이제 최근에는 호발주자들도 많이 시장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시장의 크기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5년 후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시장으로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결혼 9년차 주부 최주원 씨는 가족을 위해 생과일 주스를 꼭 챙긴다. 예인아, 간식 먹자. 번거롭기는 해도 아이들 간식은 물론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다른 음료보다는 영양가도 많고 건강 음료니까 주스를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생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가격 때문에 100% 주스로 대신할 때가 많다는 지원 씨. 천차만별, 다양한 종류의 주스들 고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물고만 봤을 때는 100% 그다음에 프리미엄 이런 걸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좋아 보여서. 그렇다면 기존의 100% 주스와 100% 생과일 주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의 100% 주스는 과즙 농축액에 물을 넣어 만든 농축 주스다. 특히 100% 과일 농축액을 사용해 자연 원료의 맛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성장시켰다. 결국 내 몸에 좋은 가장 자연스러운 과일을 그대로 섭취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과일 주스 시장, 특별히 고급 과일 주스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새로운 경쟁에 돌입한 100% 생과일 주스의 포인트는 착즙. 오로지 과일의 즙만 짜서 담은 비가열 생주스다.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생자몽을 그대로 짜서 만든 100% 천연 주스입니다. 이런 새로운 주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업체들은 이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2007년 국내 업계 최초로 100% 생과일 주스 시장을 열었던 이 업체. 연평균 70%의 성장률로 현재 업계 1위다. 2007년도에 연간 5억 정도의 매출을 이뤘었는데요. 출시 6년 차인 올해는 2013년도에는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성공의 비결은 배즙. 액상 과당 같은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생과일 주스의 당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즙을 활용했다. 포도나 망고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 가지고 있는 풍미가 강해서 그 풍미가 약하고 단맛이 잘 어우러지는 배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의 사과, 제주의 감귤, 신토부리, 질 좋은 국산 농산물로 차별화 전략에 나선 곳도 있다. 한잔하고 할까요? 건배! 시장이 커지면서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주스로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안에 당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좀 적게 들어가도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신제품을 출시한 이 업체는 자사 주스를 활용한 요리 교실을 열었다. 넣어주시고요.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다가가겠다는 전략이다. 다음에 이 주스로 직접 구입을 해서 요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웰빙 열풍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100% 생과일 주스 시장.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식당가. 한창 붐빌 점심시간인데도 손님 한 명 없는데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일본산 생태탕. 일본 반사는 그 관계로서 지금 손님이 없는 겁니다.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2달 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한 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찾는 이가 없어 냉장고 깊숙이 넣어놓은 생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온다는 이유로 도루묵, 골뱅이, 물곰 등 국산 메뉴까지 찾는 이가 없다. 이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 아프지요. 아프지만은 언젠가는 뭐 좋아지겠죠.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타격을 받은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한 대형 마트의 8월 수산물 판매 동향을 보면 국내산 갈치와 고등어나 러시아산 명태의 매출이 1년 전보다 45%나 줄어드는 등 방사능 누출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일본 부근 바다에서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수산물도 있다. 과연 정체는? 연어요. 요 몇 달 사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곳. 연어는 안전하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유럽 대륙 앞 노르웨이 해에서 잡힌 연어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 많이 찾고 있는데 매출이 방사능 터지기 전보다 한 15%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한 바쁠 때는 한 50팀 이상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요새 좀 바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매출이 급증하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노르웨이산 연어 매출이 56% 신장했고요. 에콰도르나 페루산 새우 매출이 48%나 급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곳이 또 있는데 뭔가를 열심히 조립 중인 한 업체. 버튼 하나로 모든 조작이 가능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간편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부터 정밀 측정기까지 다양한 방사능 측정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10배 이상 뛰고 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최근엔 먹거리 불안에 떨고 있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 이 중 가장 잘 팔리는 건 25만 원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다. 방사능 기준치를 소비자가 직접 설정, 기준치 이상이면 경보음이 울리는 게 특징. 나아가 500만 원이 넘는 정밀 방사능 측정기를 찾는 사람도 갈수록 늘고 있다. 개인 고객들도 저 고가의 식품 측정기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 속에 방사능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업체의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팔려나가는 방사능 측정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식품. 실제로 서울의 한 구청에선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 수시로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매일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논의를 하는 사람들. 그럼 이거 작동법으로 한번 일러줄게.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방사능 검사도 실행하는 등 방사능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 다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 학부모들한테 알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삼 반사이익을 보는 곳이 또 있는데 방사능 때문에 식품 사기가 좀 불안한데 여기 오면 믿을 수 있어가지고 찾게 돼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만을 취급하는 이곳. 수산물을 떠나 먹거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면서 이같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매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3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채소마다 농부의 사진이 내걸려 있을 정도로 믿고 먹을 수 있다는데 친환경 농업을 고집하다 보니 살아있는 벌레가 있을 수 있어 직접 손으로 꼼꼼히 걸은 후에 매장에 진열한다고. 다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살 수 있어요. 방사능 걱정 없는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 준비하세요. 누군가에겐 재앙 수준의 위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를 안겨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건.
하루빨리 모든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세상이 찾아오길 기대한다. 여러분 혹시 사다드림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이 필요한 걸 사다 드리는 인터넷 쇼핑인데 정식 쇼핑몰이 아닌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구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 드림이 최근 수억 원대의 사기 사건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안전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다 드림 피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